2003년 11월 2일 새벽 2시 경기도 평택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잠이 든 골목을 화염이 밝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반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가장 이정훈 씨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노후 전기 배선으로 인한 합선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재 이틀 전 남편 명의 보험이 변경됐습니다. 보장 금액은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수익자는 자녀에서 아내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보험을 설계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박준혁 씨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 아내 김서연 씨와 박준혁 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이미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몇 달 뒤 아내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이사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씨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삭제된 컴퓨터 기록이 복원됐습니다.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화재 사고로 보이게 하는 방법. 재수사에서 부검 결과도 다시 검토됐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미량의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발화 지점은 특정 위치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 아내는 집에 없었지만 통신 기록은 그녀가 사건 직전까지 집 주변에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보험금 6억 원, 내연 관계, 수면제, 그리고 불. 모든 정황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습니다. 그날 밤 평택의 그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3년 11월 2일 일요일 새벽 2시 14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한 골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11월의 새벽은 건조했습니다. 낙엽이 바싹 말라 있었고 골목 사이로 찬바람이 낮게 불고 있었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골목 안쪽 단독주택 창문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오른 뒤 불과 몇 분 만에 지붕까지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새벽 2시 19분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건 2시 31분이었습니다. 12분이 걸렸습니다. 골목이 좁아 진입이 쉽지 않았고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펼쳤을 때 집은 이미 절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가장은 이정훈 씨였습니다. 42살. 평택의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체격이 다부진 편이었으며 과묵하지만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이웃들과 조용히 잘 어울렸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고 명절엔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내 김서연 씨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한 가정이었습니다. 화재 당일 새벽 아내 김서연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딸도 며칠 전부터 외가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이정훈 씨 혼자였습니다. 소방대원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서 이정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이동한 흔적도 문을 열려던 자국도 없었습니다. 연기를 마시거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불을 맞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정훈 씨는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날이 밝자 경찰과 소방조사관이 현장을 감식했습니다. 집은 전소 상태였습니다. 가재도구, 전자제품, 가족 사진까지 모두 제거됐습니다. 발화 지점은 거실 창가 커튼 부근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진 노후 배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건물 자체가 20년이 넘은 낡은 주택이었고 전기 설비도 교체된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아내 김서연 씨를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 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열이 나서 돌봐주러 갔고 남편은 혼자 집에 있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 박재원 경위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통화한 게 언제였습니까? 김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별 얘기 없이 끊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그날 밤 딸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박재원 경위는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합선 흔적도 있었고 낡은 배선도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방향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노후 전기 배선으로 인한 합선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정훈 씨의 죽음은 사고사로 기록됐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조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자리는 얼마 뒤 빈터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의 불이 10년 뒤 다시 피어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04년 2월이었습니다. 평택의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내 김서연 씨는 집을 처분했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단독주택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집 근처에 계속 있기 힘들 거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평택 외곽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출발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이정훈 씨가 살아있을 때 이 가정의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월급으로 대출을 갚으며 살았고 통장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망 후 몇 달 새 김서연 씨는 새 아파트를 얻었고 타던 차를 교체했습니다. 아이 사교육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변 지인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거야 알겠는데 그 정도 씀씀이는 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여유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준혁 씨였습니다. 처음엔 보험 수령 절차를 도와주는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보험 처리를 담당 설계사가 도와준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아이와 셋인 아들이 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목격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박준혁 씨 차량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는 오빠겠거니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박준혁 씨와 김서연 씨는 이정훈 씨가 사망하기 최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통화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메시지 내용도 업무 상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내연 관계였습니다. 이정훈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화재가 나기 전날 밤인 11월 1일, 인근 주민 최재호 씨는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기억했습니다. 최재호 씨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창문으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했죠. 그 말이 나온 다음 날 새벽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박준혁 씨는 그날 밤 어디 있었을까요? 재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 전인 새벽 1시 10분경 박준혁 씨 차량의 하이패스 단말기가 평택 비전동 인근 도로에서 감지됐습니다. 당시 수사에서는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뒤 재수사팀이 교통기록을 다시 뒤지면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집은 불탔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정훈 씨 명의의 생명보험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망 보장 금액이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3배 증액됐습니다. 둘째,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에서 배우자 김서연 씨 단독으로 변경됐습니다. 계약 변경 서류에는
이정훈 씨의 자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을 설계하고 변경 처리를 담당한 사람은 박준혁 씨였습니다. 2003년 당시 수사에서 이 사실은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단순 보험 정리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죽기 이틀 전이라는 타이밍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사망 원인이 사고로 결론난 상황에서 보험 변경 사실 하나만으로 수사를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덮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재수사팀이 이 타이밍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건 계약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였습니다. 이정훈 씨의 직장 동료들은 그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권유하면 대부분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정훈이가 그해 가을에 보험을 바꿨다고 했어요. 설계사가 지금 갱신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했다고요. 이정훈 씨가 스스로 원해서 변경했는지 누군가의 권유에 따른 것인지 그 차이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박준혁 씨와 김서연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보험 변경이 이루어진 10월 31일 오후 4시 22분 박준혁 씨가 김서연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번에 안 하면 끝이야. 수사팀은 이 문자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분석했습니다. 보험 계약 갱신을 독촉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메시지들을 함께 보면 단순한 업무 지시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험 얘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전체 맥락이 달라요. 화재 전날 밤 부부 다툼이 있었다는 이웃의 증언.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말. 그 말이 나온 다음 날 새벽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바뀐 보험의 수익자는 아내였고 금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화재 사망 확인 후 2달 만에 정상 지급됐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사고사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 거부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정훈 씨의 서명이 담긴 보험 계약서. 그 서류는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틀 뒤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 서명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2013년 가을 평택경찰서 미제 사건 전담팀에 제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2003년 비전동 화재의 사망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인물로 추정됐습니다. 팀장 이수환 경감은 10년 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재수사팀이 가장 먼저 꺼낸 건 부검 기록이었습니다. 이정훈 씨의 사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 및 화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혈액에서 미량의 수면 유도 성분이 검출됨. 2003년 수사에서는 수치가 낮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수환 경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출된 성분은 특정 수면제 계열 약물이었습니다. 농도는 스스로 복용했다고 보기엔 어중간했습니다. 처방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수환 경감은 말했습니다. 누군가 먹인 거라면 이 사람은 의식을 잃은 채 불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발화 지점도 재분석됐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과 감식 기록을 꺼냈습니다. 화재 전문가 김동훈 감정인이 분석에 투입됐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합선이라면 천장이나 벽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건 커튼 아랫부분에서 시작됐어요. 외부에서 인화물질을 투입하거나 직접 점화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출입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탈출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면제로 의식이 없었다면 설명이 됐습니다. 아내 김서연 씨의 새벽 동선도 다시 추적됐습니다. 친정어머니 댁에 있었다는 진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기록을 분석하자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으로부터 1시간 전인 새벽 1시 10분까지 김서연 씨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평택 비전동 일대에서 잡혔습니다.
친정어머니 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새벽 1시 10분 이후 신호는 다시 친정어머니 댁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불렀습니다. 화재 직전 집 근처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김서연 씨는 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깐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쪽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였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10년 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화재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검색어 2개가 복원됐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화재 사고로 보이게 하는 방법. 해당 컴퓨터는 가정에서 아내가 주로 사용하던 기기였습니다. 이수한 경감은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013년 11월 재수사 결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정황은 방대했습니다. 화재 이틀 전 변경된 보험과 6억 원의 수익자 단독 지정, 3개월 전부터 이어져 온 내연관계, 부검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합선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화 패턴, 화재 직전 현장 인근에서 잡힌 2사람의 위치 기록, 그리고 화재 사흘 전 검색된 2개의 키워드. 검찰은 김서연 씨와 박준혁 씨를 살인 및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김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화재 직전 현장 근처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김서연 씨는 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검색 기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남편도 그 컴퓨터를 썼어요. 제가 검색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보험 변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바꾸자고 했어요. 저는 사인만 했을 뿐이에요.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준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가 문자 메시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번에 안 하면 끝이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다른 계약건 얘기예요. 고객 설득 중이었거든요. 차량 위치 기록에 대해서도 인근을 지나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김서연 씨와의 관계는 지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벽이 있었습니다. 수면제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발화 패턴은 합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의 입력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지국 신호는 현장에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정황은 강했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발생한 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건 2013년이었습니다. 검토하고 감정을 일회하고 보강 수사를 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김서연 씨와 박준혁 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의 딸은 그 무렵 20살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밤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험금 6억 원, 내연관계, 수면제, 그리고 불.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법은 직접 증거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씨의 죽음은 지금도 공식 기록에 사고사로 남아 있습니다. 2003년 11월 2일 새벽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엇이 타버린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남겨졌을까요? 진실은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